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김만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건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얼른 들어가 보죠. 네, 김건희 돌연 샤넬백 수수만 인정. 네, 갑작스럽네요. 네, 김건희 씨가 갑자기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그러니까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에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김건희 씨 입장문을 냈는데요. 김건희 씨는 이 입장문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혹은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는데요. 그럼 대체 통일교에서는 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민간인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을 2번이나 줬는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씨는 샤넬 가방을 받은 거는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려 했지만 전성배 씨의 설득에 의해서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좀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을 하면서 받은 선물들은 사용한 적 없이 이미 과거에 전성배 씨에게 반환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동시에 전성배 씨의 진술이 수사 초기와 현재 법정 증언이 다르다는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끝으로 김건희 씨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많이 늦은 것 같기는 합니다. 김건희 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김건희 씨의 6차 공판을 열고 오늘 26일에 결심 공판, 그러니까 마지막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통상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다음 달 말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를 맡고 있는 지기현 재판장과는 달리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다른 재판 상황도 하나 살펴보면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재판에 부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데요.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전화로도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이 된다면서 계속 불출석을 하면 과태료 부과뿐만이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불출석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 원을 청구하고 구인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갑작스럽게 샤넬백 받았다라는 기억이 떠오른 건지 아니면 입장을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요. 분명 보석 청구를 하면서 또 기억 상실에 시달린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입장 보십니까? 선택적 기억 상실이죠.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서 보면 제 눈에는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 씨가 첫 공판길에서 알선수재 혐의 네. 그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나를 위해서 청탁할 의도가 없었던 단순한 전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가 있었다면 통일교와 김건희 사이에 있었지 나는 청토가 의도가 없었고 난 단순하게 이제 물건만 전달했다, 이런 방식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 측 같은 경우에는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건 우리가 인정하겠다. 다만 그 입장문에도 뭐라고 나오냐,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면서 저는 그 다음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가방을 거절했는데 이 가방을 받은 이유가 뭐냐, 전성배 씨의 설득 때문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직자의 배우로서 더 엄격해야 됐는데 전 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잘못을 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김건희 측은 전성배는 단순 전달자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가 내게 받으라고 설득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 가담자가 아니며 알선 수재를 하려 든 거고 나는 그렇지만 어떤 대가도 돌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그 설득의 물건을 받아서 당한 희생자다라는 프레임을 만든. 우리가 이제 희생자요? 예, 자기가 희생자라는 프레임인 거죠. 예, 그런 설정을 좀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웃긴 거 뭐냐면 이 입장문에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 사건의 핵심 증인이 전성배인데 예. 이 전성배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복이 되어서 일관되지 않아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참 웃긴 게 김건희도
샤넬백 처음부터 안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네. 지금은 또 받았다고 인정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의 진술에도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김건희 측의 주장이 들어있는 이 자기 모순인데 이게 김건희라는 사람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모순 투성이인 사람이다. 라는 건데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외면화를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분명히 전성배 씨를 그냥 풀어주진 않겠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단순 전달자로만 납두진 않겠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최상목 지금 전 부총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들 거고요. 마지막까지 저는 끌려고 들 거고 구인영장 발부될 때까지 뭐 계속 그렇게 그러지 않을까. 최상목 총리뿐만 아니라 다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벌금 500만 원 정도 되는 거 뭐가 문제겠어요. 그걸 그냥 내시면 되는 돈이고. 그리고 최대한 재판을 끌고 뒤로 가면 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집중력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흐려지잖아요. 그리고 사건을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사건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불출석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드리지만 출석해라는 전달서를 전달받지 않는 방식으로 도망가고 피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데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권력 엘리트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관심에서 벗어나는 전형적인 수법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국정원 내년 3월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네, 어제 국정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어제 국정원 청사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국정원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북미 정상회담은 불발이 됐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했던 그런 동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막판까지 최선희 외무상의 이제 러시아 출국을 고심했던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건데요.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고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한 건데요. 특히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에 정세에 따라서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일에 사망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조문 여부를 두고도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김영남 전 위원장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북한 외교의 간판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현재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한 상황인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신이 조문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대북 특사를 자청을 한 상황입니다.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람 사이 관계에서 경조사는 관계의 미래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고는 한다. 남과 북도 마찬가지라면서 조문단 파견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지금 현장 라이브로 댓글창에다가 투표를 붙였는데요. 김건희 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석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보석도 좋아하고 이 네. 자, 우리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제 뭐 북미 회담이 열릴 것이냐 안 열릴 것이냐 관심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결국은 어떻게 열리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야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야만 국가로서 제대로 된 정상국가 활동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대중관계를 좀 잘 만들어서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를 늘리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해서 또 러시아와의 경제 기회를 늘려서 이제 어떤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도 경제 제재 상태고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이고 여전히 이 패권 경쟁 관계에서는 사실은 약자인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북한이 정상화 국가로 가는데 작동하는데 가장 키워드라고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한과의 이제 관계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남한과 뭐 해봤자 미국이 거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한 것 같아요.
명백하게 경험했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남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건데 딱 하나 트럼프 1기와 지금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트럼프 1기 때는 북미 관계가 만약에 정상화된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도 보여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명백하게 지금은 비핵화라는 조건을 들고 나온다면 회담에 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명확한 태도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23년에 북한이 이제 9월에 헌법 개정하면서 이제 핵무력 정책을 명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비핵화가 협상 조건이 아니라는 걸 정말 대외적으로 천명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핵국가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핵을 보유한 국가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와야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예.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선뜻 북한이 나서 트럼프 말만 트럼프가 야 니네 우리가 핵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지금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 우리가 좀 그거 완화하고 좀 풀어줄게라는 식으로 제처를 사실은 좀 취했잖아요, APEC 이전에. 근데 저는 트럼프의 이런 개인적인 말을 북한이 이제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한미일이 가지고 있는 정책 기조가 뭔지를 북한은 이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일 정상회담에도 북한 비핵화 이야기 딱 못 박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중회담 할 때도 우리나라가 또 비핵화 이야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비핵화 문제를 딱 한미일이 공조하는 어떤 핵심적 정책으로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 협상으로 나설까를 계속 시기는 지켜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른 시기, 저는 좀 빨리 하지 않을까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여러 개를 맞춰보니까 정말 그렇게 빠른 시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임금님교회 캔디님이 트럼프는 북미 문제가 아니라 내치부터 챙겨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맘다니 당선이 신호탄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아이템이 그겁니다. 네, 미국 뉴욕시장 34세 조란 맘다니 당선. 네, 전해주실까요? 네, 현지 시각으로 4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처음으로 무슬림이자 사회주의자인 34세 조란 맘다니가 시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맘다니는 인도계 무슬림으로 우간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친은 정치학을 연구하는 교수고 모친은 저명한 영화 감독인데 맘다니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래퍼를 하다가 주택 상담사를 하다가 2021년 뉴욕주 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에 이번에 뉴욕시장 선거에 도전을 했습니다. 맘다니는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무상 보육과 무료 공영버스, 최저임금 인상 같은 이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부유층 증세로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런 맘다니가 돌풍을 일으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그를 공산주의자라면서 저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인 어제에는 경험도 없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 기록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게 낫다면서 민주당 경선 탈락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뉴욕시장에 출마했던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에게 한 표를 행사하라 이렇게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맘다니는 민주당에서 급진 좌파로 분류되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지를 표명하면서 돌풍을 이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예, 34살 맞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1992년생입니다. 자,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맘다니, 조란 맘다니, 일단 우간다 태생, 인도계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살, 와이프는 27살. 예. 시장님 와이프가 27살입니다. 27살인데요. 근데 이제 전직, 아까도 말씀해 주시면 전직 주택 상담사였고, 래퍼였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민자의 가정,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슈퍼 엘리트 가정입니다. 아버지는요, 마흐무드 맘단이라는 인물인데요. 저희 학계에서 이름만 대면 식민주의 연구에서 대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콜롬비아대 교수고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 받았던 몬순 웨딩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이제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고요. 그리고 자신도 노벨상 수상자만 8명을 배출한 브롱스 과학고 출신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보든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부한 아주 수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승인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에 대한 반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뉴욕의 너무 높은 월세.
예, 특히 한 달에 뭐 $4,500, 우리 돈으로는 한 650만 원 정도 야. 한 달 월세가 가는 이제 엄청난 월세와 물가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반발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선택할 수 있는 맘 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뉴욕이 정말 그야말로 이민자들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뉴욕에서 저도 학생들 가르쳐봤지만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친구들은요 이민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예, 실제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 그런데 이제 이런 도시에서 이제 이민자들에게 엄청 공격적인 트럼프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맘 단위가 당선되는 방식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번 시장 출마가 맘 단위가 시장이 되겠다고 출마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경험을 쌓아봐야지 하고 나온 거예요. 당선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자신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사실상 지지율 제로에서 출발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뉴욕 시장이 됐습니다. 이게 근데 트럼프가 위기를 느낄 만한데, 이게 왜냐, 트럼프가 처음 당선될 때 2016년에 공화당에서 이런 식으로 등장해요. 공화당 후보 17명 중에 대통령 후보 17명 중 17등으로 출발해서 1등이 되고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 반대편에서 나랑 똑같이 성공하는 애가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기존 민주당 정치인 이미지가 뭐냐?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엘리트들 편에 서는 위선주의자들이 그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맘 단위는 뭐냐?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냐? 나는 지금 집값 너무, 서민들을 위한 월세 너무 비싸니까 월세 대놓고 동결시킬 거야. 월세가 너무 비싸서 너무 멀리서 출근하는 사람 많으니까 무상버스 서비스 하겠어. 그리고 이제 아이들 키우는 비용도 많이 드니까 뉴욕시가 아이들 같이 키우겠어. 그리고 대놓고 또 뭐냐? 또 서민들이 식료품 사는데 불안감을 느끼니까 여기에 뉴욕시가 식료품점을 직접 운영해서 식료품 가격도 낮출 거야. 그러니까 또 그러면 너 진짜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으면 할 수 있어. 부자들한테 세금 거두면 돼. 이렇게 딱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부유세를 물리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데요. 막 우리나라에서 마치 지난 정부에서 뺏겨간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라고 하면, 이거 내가 거짓말, 근데 맘단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내가 말하는 거 거짓말 아니야? 이런 걸 뭘로 보여줬냐면, 실제로 자기가 선거 캠페인 할 때 남들은 돈 펑펑 쓰고 있을 때 돈 거의 쓰지 않고 정장 차림하고 꽁꽁 언 바다, 겨울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겨울바다 같이 월세를 꽁꽁 얼릴 거야.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이들과 젊은 층과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호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맘 단위가 아주 혁신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이제 근데 맘 단위가 뉴욕주 하원 의원밖에 이제 경험이 없는 거죠. 정치 경험. 이제 이 부족한 정치 경험을 뭘로 메울까? 그리고 실제 이제 900만 명에 이르는 이 뉴욕이라는 도시를 운영하는 제도적 능력이 맘 단위에게 지금 있는가? 이제 이게 이제 맘 단위의 승패를 좌우하게, 맘 단위의 이제 정치적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맘 단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민주당에서 슈퍼스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맘 단위가 이 뉴욕 시장을 한 두 번 정도만 잘한다면 미국 정치를 좀 뒤집을 수 있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걸어봅니다. 예,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네, 차기 대통령을 발견했다라는 말씀으로 내가 이해하면서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5.18 성폭력 피해자 국가 상대 첫 재판.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첫 재판이 열린다고요? 네,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17명이 오는 11월 7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첫 재판에 나섭니다. 이번 재판은 2년 전 2023년 12월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으로 인정을 하고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이후에 처음 열리는 최초의 법정 절차인데요. 1980년 5월 당시에 1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직접 법정에 서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첫 재판이 열리는 11월 7일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광주를 출발해서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오는데요. 재판은 10시 1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에 1시간 앞서서 오전 9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법정 안팎을 이제 가득 메울 100명의 연대자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연대와 지지의 마음으로 함께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기자회견에 참석한 50명에게는 이제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번호표가 선착순으로 배부될 예정이니까요. 시간이 가능하신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피해자들이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셔서 응원의 목소리를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예. 일정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제 이제 참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실제 이제 이 성폭력 피해가 밖으로 나오는데 44년이 걸렸습니다. 첫 증언대회가 작년에 열렸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증언자가 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44년이라고 하는데요. 예. 실제 제가 그 한 증언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980년에 광주에서 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다가 공수부대원에게 성폭력을 당했고요. 그리고 1980년 그 당시에 자살 시도를 했고 또 결혼 전에 자살 시도하고 결혼 후에도 자살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생을 영위해오셨는데 이게 2019년에는 아들이 군인이 되겠다라는 걸 말리다가 아들은 이유도 모르고 지금 어머니와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제 그런 사연도 봤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사연들을 좀 볼 때마다 이런 국가 폭력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묻게 되는 게 인간은 이 지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묻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길은 뭐냐? 그래도 우리가 이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걸. 그걸 현실로 만드는 데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뒤늦었지만 이 사실을 바로 잡아서 여전히 우리가 이 지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증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창에도 반드시 승리하시길 지지합니다와 같은 응원의 말씀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지지하고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는데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요. 비밀 혜택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십시오. 자, 11월 5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김규현 그리고 김한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신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